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대신 기본 방역수칙이 4개에서 7개로 강화됐습니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 또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와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과 운영, 방역수칙과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가 추가됐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노래 연습장,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이런 곳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됐는데요. 다만 부속 식당이나 카페, 부대시설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죠. 2분기 4차 유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인데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다시 다잡아야겠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과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입니다. 경북 사이버교육박물관이 개관해서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 중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투기 행태에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부패 척결 방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요. 네.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요. 강하신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의지는 오늘 좀 이제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뿐이죠. 네. 같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 실행이 안 됐었느냐 그동안.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이 회의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에 이제 이게 긴급 소집된 거예요, 이게요. 네네. 긴급 소집됐는데 왜 이게 긴급 소집됐냐면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그러니까는 보고가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이 이게 큰 것인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사실 이 부동산 불법 이 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이제 실행 부처니까요. 금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국세청은 사실 기재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도 사실은 기재부하고 뿌리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모피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근데 기재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정보라든가 국세청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세청하고 금융위가 움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수사본부, 경찰 이런 거 감만 가지고 하려니까는 좀 이제 속도감도 좀 이제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시중에 좀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불신도 이게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는 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상황이 심각한 걸 의식하고 직접 이제 그러니까 챙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소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책 속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이 그 시중에서 소위 말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 나서고 금융위가 나서고 나서가지고 어쨌든 간에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제 이런 의지는 보였고요. 네.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장치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계속 목소리 나왔던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네. 나왔는데 저는 나중에 뒤에서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네.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경우들 지난해 그러니까 기억들 나실 거예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 처분하라는 이런 이제 그 지시들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불신을 많이 자초를 한 측면이 있어요. 불신을 자초하다 보니까는 이게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게 부패로 이제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는 네. 민심이 폭발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오래된 문제죠. 사실은 오래된 문제이고 그런데 공직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과감한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많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거죠. 국회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냥 찾아내는 이런 수사본부를 통해서 찾아내는 이런 걸로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상황 속에서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몇 가지는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듯이 하여튼 이해충돌 방지법을 그러니까 반드시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소급해서까지 어쨌든 간에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환수도 그러니까는 손실도 수배를 물리겠다 이런 네네. 이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지금 최저로 떨어진 시점에서 국민의 좀 불신을 잠재우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보다 좀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가 주제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공직사회 부패 차단해야 된다면서 이 재산 등록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예. 공직자로 확대해서 최초 임명 이후에 재산 변동사항 또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에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너무 많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추진하면 이게 과연 실속이 있을까? 또 독립생계 유지하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또 거부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공직사회에 그냥 때리기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그 일반 민심,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그 내부 정보를 그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고위공직자나 하위공직자나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은 뭐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일선 그러니까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건 하위공직자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요. 네네. 그리고 공직이라는 데 속에서 높낮이가 반드시 있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고요. 공직은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정책을 어쨌든 간에 그 집행을 하는 하나의 그 입장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 속에서 선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자원을 그러니까는 그 개인의 이익 추구에 그러니까 활용하는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이거는요. 네. 어떻게 보면요. 네. 이게 부패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사회도 그랬었고 오늘날 현대사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그러니까 부패의 가장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요. 네네.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에 오늘 이제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일단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당당한 만약에 자기 재산이고 그렇다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게 무슨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생활 침해인가? 저는 네. 이렇게 오히려 묻고 싶고요. 공직자라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그렇죠. 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공직자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사회 부패를 뿌리 뽑으려면은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려면은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저는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있을 때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가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걸 묻고 싶어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는 그 개인 사생활 침해 사실 그게 뭐가 이렇게 그리고 하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등록만 하고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도 당연히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 네. 직계 존속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등록을 재산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놓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러니까 밝혀내기 힘든 거잖아요. 본인만 가게 되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공직 생활을 저는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공직을 하려면은 명예를 추구하는 대신에 부는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신다면 저는 공직은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에 몸을 담으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데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 반드시 제정해달라면서 국회에 협조 당부하기도 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이 될까요? 저는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확고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하는 그러니까 대다수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에 LH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듯이 모피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전직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 민간 부분으로 진출을 해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해충돌 문제를 보다 더 저는 이거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넓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공직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에 어쨌든 간에 관련된 하나의 이런 위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만약에 사실 우리가 이해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 눈 시선 속에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관련돼 있다고들 보는 시선이 맞고 또 실제로
지금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들 이름들이 거론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는 그 관련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는 국민들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당이 어쨌든 간에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한번 그 총괄을 추진을 했는데 안 됐죠. 야당하고 이게 네. 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나머지 소수 여당들과 어쨌든 협조를 해서라도 저는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국회의원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된다 함께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한 통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의 여론도 있고 뭐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있어요. 투기 비리 공직자는 뭐 전원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도 구형한다고 하고요. 부당이익은 3배에서 5배 환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본 LH 직원이나 공직자는 부당이익을 이렇게 소급해서 환수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부당이득은 지금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자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질의응답에서도 이제 그 잠깐 나왔었고 네. 그 이전에도 정부 이제 대책 발표하기 전에도 이제 이게 그 흘러나왔었는데요. 대부분 판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판례에서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본 이득은 네. 그러니까 몰수할 수 있게 지금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네. 이게 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고요.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아니 공직자가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용하는 거는요. 사실 선진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알고 있는 사례로는요. 내부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부당이득 추구해가지고 20년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좀 봤어요. 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 경쟁이 생명이거든요. 공정한 경쟁이요. 네. 근데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적 이득을 그것도 공직자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여한 권한을 그러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한 나라의 근간을 저는 흔드는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범죄고요.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과 환수하는 것은 어마어마할수록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지요. 안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지만이 이게 근절될 수 있는 것이고 근절돼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허탈감을 안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 투기 근절할 확실한 방법,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조치 중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공직자들 그러니까는 부동산 백지 신탁값을 포함해서 네.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래야지만 다주택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는 제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와 더불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로소득의 원천을 그러니까 제거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그게 그러니까는 그 불로소득이 생겨가지고 그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범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다 해소한다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토지 공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 좀 살펴보면 개념을 먼저 짚어보면 토지를 공익적 자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유는 할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거는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가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최근에 우리가 LH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할 때 이번에도 그러니까 변창흠 이 정책으로 얘기했던 게 공공개발 주도로 그러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이득을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는 이 이득을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네. 왜 정부가 그러니까 그 개발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이슈 깔려 있는 것처럼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왜 그거를 그러니까는 저기 공공개발로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희 말해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네. 공급을 하지 않고 왜 그걸 민간한테다가 그걸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민간이 분양을 하게 해가지고 네. 이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스스로 유발시키느냐 이런 이제 의식들이 부동산 전문가들 속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니까는 그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LH의 이제 그러니까 역할도 재정립돼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재정립되는 과정 속에서 LH 같은 경우든 SH 같은 경우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개발을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그러니까는 개인이 그러니까는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이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대부분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발생합니다. 네. 건물보다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 갖게 하고 소유권은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러니까는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한을 한다면은 자연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로또식의 어떤 하나의 이런 이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은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노태우 정부 때요. 사실은 네. 가장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에 이제 비슷하게 한번 접근했었던 건데요. 네네. 당시에 이제 90년도에 그 당시도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네. 89년, 90년 이때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한테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 내에 강제로 우리가 처분하도록 그 당시 이제 명령을 내렸었죠.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들은 그렇게 강제로 처분하는 이런 조치도 내렸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토지공개념 3법들이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위헌 판결 받았다는데 네네. 위헌 판결이 그러니까는 그 취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요. 네. 그 조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그러니까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외환위기 이후다 보니까는 그게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토지 공개념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추진할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유야무에 넘어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법들이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이 나서 그래서 폐지된 거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토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교수님 혹시 주식 하시나요? 저는 이 주식하려면요 굉장히 네.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 안 합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대기업 오너들의 보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예. 주주총회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 관련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오던데 셀프 연봉 인상이 또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국민들 정서에는 너무 안 맞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진그룹, 카알그룹이죠. 네. 카알그룹의 이제 조원태 회장이 작년에 보수가 31억 원인데 이게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40%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요? 40%나,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항공업이 아주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아예 안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38%나 줄었다 그래요. 네. 지난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아마 뉴스들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스튜디오스라든가 승무원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무기한 휴직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직원들, 사원들은 급여가 줄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네. 절감뿐만 아니라 네. 아예 그러니까는 수개월씩 그러니까는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는 강요된 휴직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총수만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보수가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 오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조원태 회장이 그 전년도에는 사장이었었는데 네. 사장이었는데 회장으로 승진이 됐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회장하고 사장하고 보수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40%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 책임을 분담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은 인건비 절감하면서 그러니까 경영자는 그러니까는 이 인건비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챙긴다? 이건 사실은 국민 눈높이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뭐 거기다가 베일 기업도 뭐냐면은 아니니까요. 네. 한진그룹 같은 경우 지난해 그러니까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네. 그 산업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 인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공적 자금인 겁니다, 그거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적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인수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은행 같은 데서 사실 좀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은행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은 네네. 상당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요, 회장들이라든가, 이 총수들의 그러니까는 이 보수 문제가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들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네.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골이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셀프 인상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40%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 늘었고요. 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도 뭐 전년보다 52%가 늘어나서 연봉이 49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기업 총수의 연봉을 매기는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게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늘리면 되나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업종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비슷한 업종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수한테 유임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사회라든가 이 총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간 게 아니라 그게 근데 이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총수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벌이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법 개정할 때도 나왔던 게 뭐냐면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감사위원 한 명 정도라도 그러니까는 총회에서 그러니까는 선출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상법 개정할 때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사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그러니까 견제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사회가 존재하는 건데 존재의 그렇죠. 이유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있지만 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은 전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셀프 연봉 인상도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것도요. 대부분 기업인 주식회사잖아요. 네. 주식회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구조에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위원들이 있을 때 이 이사회가 그러니까 집행부를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감시를 하라고 이사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하고 그러니까 국회하고 관계처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중에서 이사회 구성을 2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는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상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집행부를 제대로 그러니까 견제하고 제대로 감시하고 그럴 수 할 게 아닙니까요? 주지를 피해 안 보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총수가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전혀 그 이사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 구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이 주식회사의 원래 취지에 안 맞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배 구조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총수가 사실상 장악해져 있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요. 네. 그러니까 이사의 독립성이라든가 감사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요. 전문 경영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임명한다고 해가지고 총수 영향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네. 저는 소위 말해서 소유지배 구조,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이 소유지배 구조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네. 이게 결국 그냥 하나의 월급쟁이 사장 노릇들이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뭐 경영 성과 인정받아서 보수 많이 받는 거라면 이런 말 나올 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죠. 네, 예. 그렇지도 않고 이사회의 독립성 또 이렇게 감사의 기능도 확실하게 보장이 돼서 이런 논란은 이제 좀 안 나와야 될 텐데 구조적으로 바뀌는 문제라서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이버 교육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사이버 교육 박물관 열었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교육 박물관 어떤 곳인가요? 예, 정식 명칭은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이고요. 네. 이 사이버박물관은 역시 일반 박물관처럼 학교나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교육 102여 년의 역사의 그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를 해서 영상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PC나 모바일로 관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이버상의 박물관입니다. 이 배경은 평소에 이제 교육 역사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경북에. 네.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책으로 남겨도, 교육사로 남겨도,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테고. 네. 또, 실제로 박물관을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있고 또 우리 경북이 워낙 넓어서 네. 어느 지역에 박물관을 구축을 해도 접근성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번에 사이버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사이버는
공간을 얼마든지 늘리고 변형시키기도 쉽고 자료 관리도 쉽고 또 특히 이제 그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박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열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예, 네네. 더 알아내셨네요. 네. 예. 이렇게 기록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사이버 박물관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연결됩니다. 네네. 예, 이렇게 예.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폐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 예. 네, 이렇게 사라지는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추억을 되찾아준다는 점에서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먼저 경북 지역의 폐교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82년부터 지난 올 3월까지 750여 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폐교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만 볼 수는 없고요. 이 폐교를 많이 하다 보면 도농 간의 교육 여건 불균형 문제가 있고 네네. 또 지역 사회가 소멸될 지역이 우리가 많다고 하는데 이걸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를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작은 학교는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어요. 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고 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또 학부형님들 작은 학교를 선호합니다. 매일 등교도 가능하고 또 안전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합해서 우리가 19년부터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아무리 그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도 같으면 남우초등학교나 이런 곳들은 그 지역 아이들보다 시내에서 온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학구를 없애는 그런 노력 또는 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10명도 안 되고 너무 적으면 또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학부모님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통폐합을 하는데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나 작은 학교 가꾸기 이런 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네, 보도도 많이 되기도 했는데 예. 이렇게 사라진 폐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생길 수밖에 없는 폐교잖아요. 예. 어떻게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 교육적으로 먼저 활용을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안전체험관 지금 2군데 지금 하고 있고 또 각종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체험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올해 같으면 폐교 3군데를 우리가 오토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학부모님, 학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폐교들이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학교도 많고 또 기부를 한 그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 도움되도록 아이들 교육에 도움되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 현황이나 폐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봤는데 사라진 학교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리움은 졸업생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달래고자 시작한 거기도 한 게 바로 이 사이버 박물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폐교된 학교 4곳을 가상현실로 재현해 놓기도 했다던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폐교 중에서 옛 모습을 그래도 아직 많이 간직한 그런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 소규모 이 박물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7, 80년대 학교 모습을 재현해서 VR 영상으로 촬영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이버 박물관 내 폐교 743교마다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폐교가 언제 설립해서 언제 폐교되었고 졸업생이 얼마며 또 교과가 어떠한지 네. 학교 상징물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동문들이 사진 자료를 올릴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동문들의 소통의 장을 폐교되지 않은 일반 학교들에도 우리가 만들어서 과거 오래된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이것이 박물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 하면 학창 시절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예, 학교로 가보기도 하고 싶은데 폐교가 되면 예, 그럴 수도 없으니까 예, 그런 아쉬운 마음을 좀 많이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학교를 졸업한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 준비를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2년 준비를 해서 이제 오픈한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방문객이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이요? 네. 예, 대단하죠.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예,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경북의 학교를 다닌 모든 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이 도민 거의 대부분들이 다 여기를 관심이 있고 또 타지에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오픈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네. 또 사진을 제공하겠다 이런 전화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의성에 금호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사진 자료를 메일로 보내겠다. 탑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네. 사이버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박물관을 통해서 동창들도 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예, 소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0만, 일주일 만에 20만이 방문을 했다고 하니까 홍보도 참 잘 됐다 싶기도 한데, 이 사이버 교육 박물관에서는 오래전에 사용했던 교과서 또 학습 도구들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우선, 지금 이제 교과서를 전부 다를 못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1899년부터 1954년까지 교과서를 이북으로 만들었고 55년 이후의 교과서도 앞으로 추가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각종 학습 도구들도 약 1900여 점을 탑재해 놓았는데 학습 도구, 교구, 복식, 교복이죠. 네. 또 졸업 정서, 통지표 같은 이런 정서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폐교된 학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당시 사용했던 교과서, 학습 도구들도 만나볼 수 있는 건데 그 외에는 또 어떤 콘텐츠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743교 폐교마다 각각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추억으로 남은 학교 이 코너가 상당히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우리 교육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폐교가 너무 많고 또 자기가 다녔던 학교가 폐교된 그런 경우 또 근무했던 학교가 폐교된 경우 저도 초임 학교가 폐교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 중요 콘텐츠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743교 중에 처음에는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도 한 5, 60개 학교는 전혀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마을로 찾아가라. 네. 그래서 마을 찾아가서 이장님께 부탁드리고 그 안에 뭐 계시는 분 중에는 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자료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일단 그런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 동문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 자료를 올리면 그게 함께 만드는 박물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 사이버 교육 박물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법도 좀 알려주시죠.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장점인데 네. 일단 PC로 하면 좋고요. 네. 휴대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은 이 포털 검색창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네. 한글로 경북교육 사이버 박물관 네. 이렇게 입력하면 제일 위에 뜹니다. 그 클릭하면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고 관람이 가능하고요. 자료를 올리거나 방명록을 쓰실 때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작위하게 이렇게 무작위로 자료가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혹시라도 있군요. 무슨
엉뚱하게 이렇게 네. 또 장난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예. 안내해드리면 포털 검색창에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 쳐서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하단기에 뜹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이버 교육박물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지 끝으로 교육감님 바람도 좀 전해주시죠. 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버 박물관은 만들어가는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께서 또는 동무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오래된 귀한 사진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도 여기에 들어오면 그 옛날 박물관의 모습, 옛날 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오래된 친구들,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도 여기 와서 그 옛날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경북교육 역사 기행을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박물관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일단 기록을 우리가 남기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가자. 그래서 함께 우리가 경북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자료들이 계속 쌓여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료도 보존이 되고요. 또 예, 예. 많은 분들의 추억도 잘 보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상북도 임종실 교육감이었습니다.